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삼국시대 영웅 조조의 두 아들 임성왕 조창과 진사왕 조식, 이 두 사람의 삶을 다룬 기록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주로 삼국지 인물 전기뿐만 아니라 여거 역사서의 주석들, 심지어는 그들이 직접 쓴 시까지 포함되어 있어서요. 꽤 입체적으로 두 인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다층적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 두 형제의 정말 극명하게 다른 삶의 길, 또 그들의 빛나는 재능, 그리고 어쩌면 감춰졌을 야망, 그리고 결국에는 그 조씨 가문이라는 거대한 정치 무대 위에서 맞이했던 복잡하고도 좀 비극적인 운명을 깊이 이해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두 인물의 삶을 따라가 보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그 면모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먼저 그 무인왕자, 임성의왕 조창, 자는 자문부터 만나볼까요? 어릴 때부터 활쏘기, 말타기 이런 걸 좋아했고 힘은 장사였고 심지어 맨손으로 맹수랑 싸울 정도였다니. 와, 정말 타고난 무인의 기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록만 봐도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조조가 그래서 좀 아들의 그런 기질을 누르려고 그랬는지 책 읽기를 권했다고 하는데 조창의 대답이 아주 달랐다고 하죠. 네, 아주 유명한 일화죠. 사나이라면 위청이나 곽거병처럼 돼야 한다. 10만 기병 이끌고 공 세워야지. 무슨 박사 같은 문관이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딱 자기 스타일대로 대답한 거죠. 조조가 아들들한테 포부를 물었을 때도 장수가 되고 싶습니다. 갑옷 입고 무기 들고 위험하면 맨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답했고 아버지는 크게 웃었다고 하고요. 정말 확고했네요, 자기 길이. 네, 조창은 정말 자신의 길에 대한 신념이 아주 강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조조가 학문을 권한 게 어쩌면 왕자로서 좀 균형 잡힌 소양을 갖추길 바란 거였을 수도 있는데 그쵸. 아버지 마음은 그랬겠죠. 근데 조창의 대답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본능, 야망, 이걸 따르겠다는 의지가 훨씬 강하게 느껴져요. 이런 좀 직선적인 성격이 그의 삶 전체를 좀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용맹함이 제대로 드러난 게 건한 23년, 그러니까 218년 오한족 반란 때였잖아요. 아, 네. 그때 정말 큰 공을 세웠죠. 처음에는 병력이 1000명 남짓으로 완전 열세였는데 네. 전예라는 사람의 계책을 써서 딱 타이밍 좋게 기습하고 또 직접 선두에 서서 막 맹렬하게 추격전을 벌였다고 하죠. 갑옷에 화살이 여러 대 꽂혔는데도 더 사납게 싸웠다고 하니까 그 용맹함이 정말 대단했던 거죠. 이때 부하들이 말렸다는 거 아니니까 조조의 명령, 그러니까 특정 지역 경계를 넘지 말라. 그 지시를 거론하면서 너무 깊이 추격하는 건 위험하다고. 네, 맞아요. 부하들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판단이었을 텐데. 근데 조창은 승리만을 생각해야지 어찌 명령만 따지겠는가. 적을 놓치는 건 좋은 장수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냥 결단을 내린 거죠. 바로 그 점이 인상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과감함이 대승리로 이어졌고 심지어 북방의 강자였던 가비능까지 항복시키면서 북방을 안정시키는 큰 공을 세우게 되죠. 와, 정말 대단한데요. 리더로서의 어떤 결단력,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겁니다. 개선하고 돌아와서 조조를 만났을 때 일화도 재밌어요. 그때 태자였던 조비가 미리 귀띔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옆에서 너무 교만하게 굴지 말고 조심해라. 이렇게요. 아, 네, 그 기록이 있죠. 그래서 조창이 그 말대로 자기 공을 전부 부하들한테 돌렸다고 하죠. 그랬더니 조조가 아주 기뻐하면서 그의 노란 수염을 잡고 황수아, 그러니까 노란 수염 아이, 네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죠. 네, 황수아라는 별명이 여기서 유래했죠. 위략에는 조조가 한중에서 유비한테 좀 고전할 때 아예 조창을 부르려고 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하니까 그 군사적 능력에 대한 신뢰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이 일화는 조창이 단순히 용맹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 정치적인 감각도 발휘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태자 조언을 따른 거니까요. 네, 그 후계 구도라는 민감한 상황 속에서 자기 위치를 의식했다는 증거죠. 근데 바로 이 점이 또 중요합니다. 그의 이런 눈부신 군사적 성공이 형 조비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쵸. 동생이 너무 잘 나가면 불안하죠. 네, 그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보이지 않는 어떤 정치적 긴장감도 함께 높아졌을 겁니다. 그러다가 조조 사후에 그의 운명이 정말 급변합니다. 조조가 임종 직전에 그를 불렀는데 도착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네, 타이밍이 참 안 좋았죠. 그리고 형 조비가 즉위하자마자 다른 제후들처럼 그냥 봉지로 돌아가라는 명을 받습니다. 위략에 따르면요, 자기가 큰 공을 세웠으니까 당연히 중용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엄청 실망했다고 해요. 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겠죠. 결국 얼릉후에서 임성왕으로 봉지가 옮겨졌고요. 그리고 황초 4년 223년에 그의 죽음은 상당히 갑작스러웠습니다. 공식 기록은 수도에 왔다가 병으로 죽었다 이건데, 근데 다른 기록들이 좀 있죠. 네, 위시춘추에는 조비가 바로 만나주지 않으니까 분노하다가 갑자기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서 이게 혹시 정치적 압박이나 암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위략에는 조창이 동생 조식에게 아버지가 날 부른 건 너를 왕위에 세우려 한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까지 있으니까요. 그 죽음 뒤에 뭔가 깊은 정치적 암투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죠. 다른 제후들도 그를 두려워했다는 기록을 보면 그가 단순한 무장을 넘어서는 어떤 위상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의 시호가 위험이 있다는 뜻인데 이런 면모를 좀 함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요. 아주 다른 인물이죠. 문인 왕자, 진사왕 조식, 자는 자권입니다. 조창하고는 정말 정반대예요. 네,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죠. 10살 무렵에 이미 시경, 논어 이런 걸 수십만자를 다 외우고 글솜씨가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조조가 혹시 이거 누가 대신 써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네. 조식이 아주 당당하게 말하면 논리가 되고 붙들면 문장이 되는데 직접 시험해 보시죠. 이렇게 자신 있게 답했다는 일화는 너무 유명하죠? 그렇죠. 새로 지은 동작대에 올라서 즉석에서 불을 지어서 조조를 감탄시켰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정말 천재적인 문학적 재능을 타고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격은 기록을 보면 좀 소탈하고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특히 술을 너무 좋아해서 절제를 못했다 이런 방만한 면모도 있었다고 하죠. 네, 모든 면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했던 형 조비와는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죠. 이 뛰어난 재능, 또 아버지의 총애, 그리고 양수 같은 지지자들 덕분에 한때는 정말 유력한 후계자 후보였는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런 자유분방함 그리고 조비 측의 견제가 그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재능이 너무 뛰어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정치판에서는. 그의 몰락을 부른 결정적인 사건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황제만 다닐 수 있는 길, 그 사마문으로 수레를 몰고 나간 사건. 이걸로 조조가 엄청나게 화를 냈고 네. 그 사건 이후로 제후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조식에 대한 총애도 식기 시작했죠. 그리고 핵심 지지자였던 양수가 처형된 건 정말 큰 타격이었을 테고요. 그렇죠. 정치적 기반을 잃은 셈이니까요. 결정타는 그거였죠. 조인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술에 취해서 명을 받지 못한 사건. 위시춘추에는 또 조비가 일부러 술을 먹였다 이런 설도 있으니 당시 암투가 정말 치열했구나 싶어요. 특히 그 양수의 죽음은 조식에게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전략이라는 기록을 보면 양수가 조조의 신임을 받는 아주 뛰어난 인재였고 조식과 굉장히 가까워서 후계 경쟁을 적극적으로 도왔거든요. 정말 책사 같은 역할이었군요. 네. 조조가 뭘 물어볼지 예상해서 답을 미리 준비해주거나 심지어 사마문 통과할 때 문지기를 베어버리라고 조언하는 등 상당히 깊이 관여했죠. 하지만 이런 행위들이 결국에는 기밀 누설이다, 제후와 사적으로 교류했다 이런 죄목으로 이어져서 처형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결국 양수가 제거되면서 조식의 정치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거네요. 그렇죠. 재능은 뛰어났지만 정치적으로는 너무 위험한 줄타기를 했던 셈입니다. 강등됐다가 봉지가 계속 옮겨졌어요. 안양호에서 시작해서 견성왕, 옹구왕, 동화왕, 마지막엔 진왕까지. 네,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감시를 받은 거죠. 제후 감시관이었던 감구걸자 관균이라는 사람이 조식이 술에 취해서 사자를 겁박했다 이렇게 모함까지 했는데 다행히 어머니 변태우 덕분에 목숨은 건졌다고 하죠. 정말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겁니다. 조비와 그 아들 조의 시대에는 제후들에 대한 통제가 정말 극심했습니다. 조식은 실권은 전혀 없이 봉주에 갇혀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죠.
군주는 있는데 신하가 없구나라는 그의 탄식이 이런 현실을 딱 보여줍니다. 아, 정말 외로웠겠네요. 위시춘추에 나오는 그 일화 있잖아요. 동생 백마왕 조표와 함께 귀국하던 길에 감시관 때문에 형제간의 정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하자 분노와 슬픔으로 시를 지었다는 거. 그 유명한 증백마왕표라는 시가 그때 나온 거죠. 정말 애틋합니다. 그의 시에는 이런 고립감과 좌절이 정말 절절하게 녹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의 문학은 그런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 더 깊어진 면도 있죠. 하지만 조식은 그냥 완전히 좌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서 자신의 재능을 제발 좀 써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죠. 그의 상소들을 보면 그의 심경 변화, 또 여전한 어떤 포부를 엿볼 수 있는데 뭐 이걸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보다는 그 핵심 내용을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의 상소들은 크게 몇 가지 주제로 묶어볼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우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면서도 다시 등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좀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 맨머리에 도끼를 쥐고 사죄했다는 그런 극적인 기록도 있었죠. 네, 위략에 그런 기록이 있죠. 그 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추천합니다. 자천소호 같은 글에서는 자신의 뛰어난 재능이 그냥 썩고 있음을 한탄하면서 촉이나 오를 정벌하는데 제발 자신을 써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죠. 정말 절박했네요. 네, 제 몸이 변방에서 찢기고 머리가 적고 국문에 걸리더라도 오히려 다시 사는 것과 같을 것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현재의 안락한 삶을 우리 안의 가축과 같다고 비판할 정도로요. 와, 대단한데요? 그런데도 결국 쓰이지 못했죠. 네, 여전히 의심을 받아서 기용되지 못했고 조식은 내 말이 쓰이지 않으니라며 탄식했다고 위략은 전합니다. 또 다른 상서에서는 제후들이 너무 고립되어 있다. 형제나 친척과도 교류하지 못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지적하면서 최소한의 소통이라도 허락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길거리 사람보다 못하고 오랑캐보다 심하다고 토로할 정도였으니까요. 수도의 작은 직책이라도 맡고 싶다는 소망도 내비치고요. 심지어는 당시 인재 등용이 너무 파벌에 치우쳤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능력 위주 등용을 주장하고 친족을 소홀히 하는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위력에 기록된 또 다른 상소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제후국에 얼마 남지도 않은 그것도 노약한 병사들까지 계속 징발하는 것에 대한 항의였죠. 맞습니다. 자기 부대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차라리 자기 가족들 다 이끌고 직접 전쟁터에 나가겠다고까지 말하죠. 징발 면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절망하면서 차라리 평민이 되겠다고 요청하기도 하고요. 정말 눈물겨운데요? 이 상소들을 쭉 관통하는 것은 조식의 그 뛰어난 문장력과 역사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실현되지 못한 그의 강렬한 정치적 야망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뭔가 기여하려고 했지만 황제의 의심과 견제라는 그 거대한 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게 드러납니다. 결국 그는 진왕으로 봉해져서 시급이 3,500호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기록에 명시된 대로 끝내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종부덕용. 정치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채 실애에 빠져 지내다가 태화 6년, 232년에 4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죠. 네, 그가 남긴 시들은 그의 불안정했던 삶과 그 깊은 고뇌를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후에야 명예가 회복되고 그의 작품들이 정리되었죠. 이렇게 쭉 보니 조창과 조식, 한 명은 용맹한 무인, 다른 한 명은 천재 문인. 정말 너무나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형 조비 치하에서 정치적으로 배제되고 감시받는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네요. 네, 맞습니다. 둘 다 한때 아버지 조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후계자로 거론되기도 했는데 말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두 사람의 운명은 결국 조조 사후 권력 투쟁의 그 냉혹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황제가 된 조비 입장에서 보면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동생 조창, 그리고 뛰어난 재능과 인망으로 또 다른 종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동생 조식, 이 둘 모두를 효과적으로 통제해야만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황제의 자리라는 게 참. 후대의 역사가 손성이 지적했듯이 위나라의 제후 정책은 지나치게 과혹해서 오히려 왕실의 방패가 되어야 할 친족들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죠. 위씨의 봉건이요. 가지와 줄기를 잘라내고 다른 일족에게 권세를 맡겼으니 뭐 이런 식으로 비판했죠. 환희라는 사람의 말처럼 조조가 좀 더 일찍 후계 구도를 명확히 했다면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 태조가 조식 등을 이전부터 계속 제어했다면 어찌 엿보는 마음이 생겼겠는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아쉬움이 남죠. 특히 조식의 경우는
그 정말 빛나는 재능이 제대로 꽃피워보지도 못하고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역사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조창과 조식 너무나 달랐지만 결국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던 두 왕자의 삶을 따라가 봤습니다. 재능, 야망, 성격, 그리고 그 정치적 환경이라는 요소들이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서 영향을 미치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냉혹한 권력 다툼 속에서 쓰러져간 인물들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조창의 그 뛰어난 무용은 당대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가 더 자주 접하고 기억하는 것은 어쩌면 조식의 문학 작품들입니다. 아, 그러네요. 시나 부 같은 것들. 네. 당장의 현실적인 힘은 조창에게 있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더 오래, 더 지속적인 영향력을 남긴 것은 조식의 문학적 유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권력, 현실적인 업적, 그리고 역사 속 기억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어떤 종류의 성공이 궁극적으로 더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이 대조적인 두 형제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발자취를 남기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여러분께서도 한번 곱씹어볼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